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파 월드컵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축구대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축구대회죠.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올 시즌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새로운 2024-2025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리그 페이지 1차 단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로 꼽혀왔던 바이에른 뮌헨에는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면서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우승 전선에 먹구름이 낀 플레이오프 행이 결정됐고, 이강인 선수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의에 제동이 걸리게 된 플레이오프 진출로 서로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인 유럽파들의 챔피언스리그 활약, 그리고 새로운 포맷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그리고 플레이오프 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진행 방식까지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종료 결과 16강에 직행한 상위 8개 팀이 결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 리버풀 등 3개 팀이 가장 많이 16강 직행을 확정했고요.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독일의 레버쿠젠, 프랑스의 릴 등이 8강 안에 들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인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는 거고요.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16개 팀의 면면은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브레스트, 셀틱, 클럽 브리헤, 페예노르트, 유벤투스, 맨시티, AC밀란, AS 모나코, 파리 생제르맹, PSV 에인토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입니다. 16강에 직행한 한국인 선수들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외에도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 그리고 셀틱에서 마지막 경기 선발 출전한 양현준 선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미 16강을 확정을 했던 리버풀이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PSV 에인토벤을 2대3으로 패배했고요. 또 서령호 선수가 활약한 츠르베나 즈베지다는 비록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탈락했지만 스위스 클럽 영보이스와 마지막 경기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교체로 나온 파리는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사실 이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플레이오프도 나가지 못한 채 리그 페이지에서 광속 탈락하는 충격을 겪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 큰 승리와 함께 다른 팀들의 결과까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서 플레이오프는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탈락 위기를 겪었던 맨시티 같은 경우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의미 있는 승점을 얻은 이후 클럽 브리헤와 홈 경기 3대1 승리를 거두며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 부상 우려에도 선발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홈경기 3대1 완승을 거두었지만 아쉽게도 다른 팀들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서 마지막 경기까지도 16강 직행 8위 안에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결국 살짝 모자란 승점 1점 차이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던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이 돌풍의 팀 모나코의 3대0 완승을 거뒀고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극도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도르트문트는 샤흐타르의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플레이오프에는 올라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아탈란타와 2대2로 비겼고,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스파르타 프라하의 2대0 완승, 그리고 유벤투스가 홈에서 벤피카의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벤피카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안정적으로 이뤘고, 유벤투스는 간신히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을 바라봐야 하는 엇갈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AC밀란 같은 경우도 크로아티아 클럽인 디나모에 1대2로 패배하는 충격을 겪었어요. 여러모로 이변이 속출했던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말 이 챔피언스리그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 챔피언스리그가 더욱더 알 수 없게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슈퍼리그가 유럽에서 출범하게 된 것 같은 효과를 주면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위 보시면 에스턴 빌라까지, 리버풀부터 빌라까지 8위 안에 든 팀들은 명확하게 승점이 구분됩니다. 선두 리버풀이 21점, 바르셀로나, 아스널, 인터밀란이 19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8점이고요. 레버쿠젠, 릴, 에스턴 빌라까지 16점이었습니다. 아쉽게 8위 안에 들지 못한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AC밀란까지 15점으로 1점 차. 게다가 아탈란타나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실제로 레알과 바이에른 뮌헨도
골 득실 차에서는 릴이나 에스턴 빌라보다 우위였기 때문에 승점 1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8위 안에 들지 못했고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운드까지 어떻게 보면 24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애매하고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확실한 승리를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거두면서 골득실 차도 많이 좁혔고 또 승점 13점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챔피언스리그가 개편이 되면서 16강의 대진표를 이제 같은 리그팀만 만나지 않는 형태로 엇갈리게 추첨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부터 16강 대진까지도 이 리그 페이지의 순위를 기반으로 시드를 매기고 순위가 높은 팀이 낮은 팀과 만나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고 그 안에서 두 팀끼리 한 계단 순위 차이의 팀끼리만 추첨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가능하면서 조금 더 리그 페이지의 성과가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빅매치가 올 시즌 예상 밖으로 유벤투스, 밀란, 맨시티, 파리, 레알 마드리드, 미넨까지도 이 플레이오프로 내려오면서 거의 16강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거의 결승전급, 4강급의 경기가 이제 플레이오프에도 펼쳐질 수 있는 매 경기 지옥의 일정이 펼쳐질 수 있는 흥미로운 챔피언스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리그 페이지에서 본인의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도전 일정을 마친 선수가 있죠. 츠르베나 치베즈다의 서령호 선수인데요. 올 시즌 츠르베나 치베즈다에 입단을 해서 좌우 풀백을 모두 소화했고 특히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차례 리그 페이지 전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현재 리그 경기도 14경기 모두 뛰면서 2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챔피언스리그는 예선전 포함 10경기를 뛰었고 또 이 리그 페이지에서 무려 3개의 도움으로 세르비아 리그에서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올리고 또 이 도움이 모두 결정적인 3개의 도움을 각기 다른 3경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중 2개의 도움이 2번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을 하며 유럽 무대 도전 첫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는 대로 올 시즌 서령호 선수가 공식 경기 츠르베다에서 무려 22경기를 뛰었는데 2득점 5도움 중이죠. 레프트백으로 15경기 가장 많이 뛰고 있고 또 여기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가 나왔고요. 오른쪽 풀백으로도 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보시면 센터백 포지션도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소화했을 정도로 물론 이제 3백 형태로 변형을 줬을 때지만 양발 능력 그리고 멀티 능력, 경기 운영 능력, 빌드업 능력 그리고 크로스 능력까지 두루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서령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 도움이 강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물론 2대5로 완패를 당했지만 그 경기 희망을 살렸던 도움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5대1로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둘 때 첫 승을 안기는 결정적인 도움을 올렸는데 그 도움이 1대1로 팽팽하던 게다가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극을 하던 과정에서 결승골 어시스트였기 때문에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보이스전은 1대0 승리에 나온 유일한 골을 어시스트한 역시 결승골 어시스트였죠. 비록 팀은 탈락했지만 본인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또 이런 유럽 무대 진출을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은 정체되어 보였던 기량이 향상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게 서령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영보이스와의 경기 1대0 승리 당시에는 69분 정말 팽팽하던 상황이었고 영보이스 역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긴 해도 이 경기가 영보이스의 홈에서 열렸기 때문에 결코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서령호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오버래핑이 올라갔을 때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준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을 임시로 맞다가 사실 울산에서도 한국 대표팀에서도 그렇게 왼쪽 풀백을 맞다가 아예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더 잘하게 됐던 그런 좀 이제 이영표 선수와 과거 그런 약간 형태를 띠면서 풀백에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양발 능력이 있는 풀백이라는 점 덕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자실막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농락하고 타이밍을 빼앗을 수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양발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할지 오른발 슈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고 이 타이밍을 속일 수가 있는데 서령호 선수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대팀들이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서령호 선수가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를 하는 척하고 접고 오른발로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접고 그리고 다시 또 접으면서 두 번을 흔들면서 이제 혼란 준 다음에 본인 쪽으로 시선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고 중앙에 이미 3명의 공격수가 들어가 있었을 때 크로스를 올린 거라고 모두 생각했을 때 뒤로 공을 빼줬죠. 뒤로 공을 빼주자 뒤에서 들어온 칸가 선수가 서령호 선수가 내준 공을 받아서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어요. 물론 이 장면은 중거리 슈팅이었기 때문에
칸가 선수의 슈팅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장면이지만 모든 수비를 문전 크로스를 예상하도록 만들어서 몰아놓고 칸가에게 공간을 만들어줬고 또 이런 형태로 본인이 기여한 게 여러 차례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도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 내주고 동점골 넣었던 1대1이었던 31분에 또 한번 왼쪽 측면에서 본인이 접고 오른발로 크로스하는 척 하다가 다시 접고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왼발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들이 모두 빠뜨리면서 중앙에 버티고 있던 크루니치가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2대1로 역전골을 넣었던 것이죠. 서령호 선수의 물론 이런 능력들은 만약 시간이 가고 또 경계 대상이 된다면 상대 수비수들이 대응을 하겠지만 그 대응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양발 능력이죠. 왜냐? 어떤 발로 언제 어떻게 찰지에 대한 판단과 그 타이밍이 항상 수비가 반응이 대응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서령호 선수의 능력은 앞으로 유럽 무대에서 또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큰 무대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아쉬운 것은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16강 직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미 올 시즌 DFB 포칼에서 충격적인 레버쿠젠전 패배가 이어지면서 탈락을 했고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는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또 최근 레버쿠젠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거의 구단 역사상 없다고 할 수 있는 2시즌 연속 무관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우승 후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승의 절대적인 가능성을 높게 볼 정도의 전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최소한 4강은 가져야 그리고 8강은 가져야 또 어느 정도 실패라는 시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일정은 이 16강 직행 실패로 인해 플레이오프가 매우 험난해졌다는 겁니다. 첫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를 9대2로 크게 이기면서 기대를 모았던 콩파니 감독 체제의 뮌헨인데 이후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 0대1 패배, 바르셀로나와 원정 경기 1대4 완패를 당하면서 비록 원정 경기이긴 했어도 굉장히 우승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전력을 갖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후 벤피카전, 파리전, 샤흐타르전의 3연승을 거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안정된 수비도 펼쳤고 또 파리와의 경기에는 결정적인 헤더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진, 페노르트와의 원정 경기 0대3 패배를 통해서 샤흐타르전을 제외하면 원정 경기 모두 심각하게 부족한 경기로 보였어요. 결국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 3대1 승리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일자리 열렸던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에서 릴이 페노르트를 무려 6대1로 크게 이기고 레버쿠젠은 예상대로 스파르타 프라하의 2대0 완승, 에스턴 빌라도 셀틱의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 팀들이 모두 바이에른 뮌헨보다 높은 승점을 얻게 되면서 결국 8위 안에 들지 못하고 16강에 가기 위해 2월 달에 추가 2경기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게 됐는데요. 순위표조차도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위별로 이 플레이오프의 대진팀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8강에 오르지 못한 9위 또는 10위 팀이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23위 또는 24위 팀과 만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21위 또는 22위가 11위 또는 12위와 그리고 19위 또는 20위가 13위 또는 14위와 경기를 하게 돼요. 이 경기들이 이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통과해 올라온 팀들도 이미 16강에 선착해 있는 팀들이 1위 또는 2위가 최하위권 플레이오프 돌파팀이 올라오는 대진과 연결이 되어 있고 7위 또는 8위, 5위 또는 6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대진표가 이어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15위를 차지했고 16위 벤피카와는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위 모나코 또는 18위 브레스투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모나코도 브레스투도 공교롭게도 프랑스 리그왕 팀이에요. 프랑스에서 이미 익숙하게 만나왔던 팀이고 2월달에 추가 경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정 거리나 일정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파리는 16강에 가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하나의 부류는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필이면 1위 또는 2위가 들어간 이 16강 일정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 플레이오프를 통과했을 때 1위 리버풀 또는 2위 바르셀로나를 만나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대준이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12위를 차지했는데 그나마 11위가 레알 마드리드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게 될 팀이 21위 또는 22위 팀인데 맨시티가 22위를 차지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턱걸이로 맨시티가 플레이오프에 진입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추첨 결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셀틱을 만난다면 가볍게 이 플레이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지만 맨시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맨시티를 만난다면 지금의 맨시티는 전력 보강도 많이 했고 달라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대 맨시티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16강도 못 가고 광속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는 19위로 올라왔는데 20위 유벤투스와는 만나지 않고요. 13위 밀란, 14위 PSV 에인토벤 이 두 팀 중에 한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대진 추첨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각 리그의 라이벌들이잖아요. 페이노르트 대 PSV 에인토벤이 되면 네덜란드 라이벌 간의 대결, 유벤투스 대 밀란의 대결이 되면 이제 이탈리아 라이벌 간의 대결이 되는데 아마도 그래도 이 챔피언스 리그인 만큼 다른 리그 팀들 간의 대결이 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가 이 플레이오프를 이겨내고 올라올 경우에는 아스날 또는 인터밀란을 이제 만나는 그런 16강 대진표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만약 셀틱을 만나든 맨시티를 만나든 이겨서 16강에 올라간다면 5위 아틀레티코 또는 6위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또 DFB 포칼에서 레버쿠젠을 만나서 탈락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 16강에서 레버쿠젠을 만난다? 그리고 리그 우승 경쟁도 레버쿠젠과 한다? 그러면은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세계 대회에서 모두 격돌하고 또 경쟁하는 흥미로운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31일 저녁에 이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흥미로운 대진이 나올지도 저희가 바로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한편 파리 생제르맹도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는데 이강인 선수 역시 전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서령우 선수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 경기 선발로 뛰었고 황인범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부상 전까지는 본인이 입단한 이후 계속 이제 맹활약을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선발과 이제 교체를 오가면서 활약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던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고 PSV 에인토벤전 1대1 무승부 과정에도 기회를 하면서 그 당시 68분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아틀레티코전, 바이에른전은 후반에 교체로 나왔고 잘츠부르크를 3대0으로 이길 때 즉 4연속 무승을 끊어냈던 경기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다시 주전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맨시티와의 경기 전반전만 뛰고 아쉽게 교체가 됐었고 이번 슈투트가르트전은 60분께 들어와서 30분 정도를 뛰고 4대1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 아직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8경기를 다 뛰었고 또 리그왕에서는 19경기 6득점 3도움으로 준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는 전반전만 뛰긴 했지만 저희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가짜 9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한 인터뷰에 대해서 이거 이강인 선수 칭찬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그냥 전술 얘기한 건데 너무 이제 국뽕으로 한국 선수 칭찬하려고 뭐 약간 좀 과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프랑스 내에서도 또 공신력을 갖추고 취재력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 신문이죠. 르 뒤스포르에서도 최근에 이 경기 이후가 아니라 최근 보도를 통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칭찬한 내용이 맞다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이강인 선수의 평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 최근 프리미어리그 복수의 빅클럽들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 속에 이제는 확실하게 프랑스의 축구 전문가들, 축구인 출신 해설위원들 그리고 프랑스 언론들조차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대 뒤에서 그의 활약을 칭찬했다라고 명확하게 르 뒤스포르에서 언급을 했고 또 1998년이죠. 프랑스 월드컵에서 후보 골키퍼로 월드컵 우승을 프랑스 대표팀과 함께했던 리오넬 샤보르니에가 프랑스의 현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강인 선수는 지금 파리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놀랍다라고 했는데 맨시티의 깜짝 4대2 승리를 거둘 때 가짜 구멍을 떴던 역할, 이 전반전의 역할이었지만 이 부분이 경기의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어요. 애프터푸 프로그램에 나온 샤보르니에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수죠. 그는 미친 듯이 뛰기 때문에 첫 번째 재시작, 즉 공격 쪽에서 공을 빼앗아서 쇼트 카운터를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전방에서도 상대가 이제 압박해 올 때 공을 잘 지키고 그걸 풀어내기 때문에 재공격할 때 상대의 빠른 압박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선수다. 전술적인 역할이 매우 강력하다. 그러면서 저런 선수가 팀에 필요하고 엔리케 감독이 왜 이강인을 종종 가짜 9번으로 놓는지 이해가 된다. 저런 미친 개처럼 뛰면서도 기술이 좋은 선수가 드물고 또 필요하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저희만이 아니라 또 레키프조차도 프랑스의 정론지도 최근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최근 일부 경기 잘했지만 그 전술적으로 뛰어난 면들이 있었지만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했던 매체의 반응, 아쉬웠던 평점 매긴 부분들도 있지만 점차 알아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저희도 현지 보도만이 아니라 현지의 이제 정보원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문제는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못 갔다면 이제 2월부터는 흡입차도 왔기 때문에 굳이 2선 뎁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감으로 인해 이강인 선수의 이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2월 달에도 꼭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고 또 16강에 올라갈 경우
8강, 4강 결승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클럽 월드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여름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엔리케 감독도 총회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도 굳이 지금 시즌 도중에 무리해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파리에서 좀 좋은 시즌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고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조차도 이강인 선수의 전술적 기여뿐 아니라 또 상업적, 마케팅적 기여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보니까 올 여름이 됐을 때 공식 오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액의 오퍼가 오더라도 그 이적 협상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올 여름이 되면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더 높아진 채 엄청난 한국 선수 내지 아시아 선수의 역대급 이적료가 발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엄청난 팀으로 이강인 선수가 갈 가능성, 맨시티, 아스널 이런 팀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은 1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엘프스보리와 치를 경기가 1월 31일 새벽에 열리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토트넘은 16강 직행할 것 같은데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대진도 1시간 뒤에 진행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월 2일 주말 브레스트와의 프랑스 리그왕 원정 경기 치르고 2월 5일 주중 경기로 르망과 쿠프 드 프랑스 16강 지난 시즌에 이어 또 한 번 자국 대회 전관왕을 노리고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에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이 됐어요. 2월 16일에 레버쿠젠과의 분데스리가 빅매치가 있는데 그 경기 다음에 플레이오프 1차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또 빅매치가 리그 경기로 있고 그 다음 주중에 또 이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니까 정말 만약 맨시티를 만나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최악의 2월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플레이오프 대진 어떻게 나오고 또 1월 이적 시장 안에 또 한국인 선수들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될지 김민재, 이강인 선수의 최신 소식은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